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문화 배움터 누리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송재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5년 1차 검정고시 고졸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네, 우리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저는 사실 25년도 1차 문제, 1차 기출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1번이었어요. 보통 우리 1번 문제는요, 행복의 조건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행복의 조건이 대부분 출제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인간 사회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좀 긴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봤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네모칸 안에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토대로 살펴보는 것, 시대적 배경이라고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것이래요.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사실 당황스러워서 이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생각이 안 나도 우리 이 문맥을 통해서만 봐도 시대적 배경이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자, 우리 생태적 관점은 사실 교과서에서 안 나오죠. 예, 생태적 관점이 아니고 보통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 각각 관점에 대한 특징들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의 기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특징 한번 볼게요. 기온의 일교차가 크대요. 기온의 일교차가 큰 것만으로는 사실 어떤 기후인지 알기 쉽지 않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대요. 세 번째, 햇볕과 모래바람이 강하대요. 네 번째, 초원과 사막이 분포한대요. 네, 이것만 봐도 사실 벌써 답이 나왔죠. 답은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근데 또 친절하게 여기 생활 양식까지 나왔어요. 평평한 지붕. 아, 비가 많이 안 오는구나 알 수 있겠죠. 또 작은 창, 두꺼운 벽. 매우 더운 지역이라는 것도 유추할 수도 있고, 작은 창으로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옷. 아, 햇볕이 뜨거워서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는 문제였어요. 이번 문제는. 정답은 건조기후 지역이었어요. 네.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지역. 각 우리 기후의 특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자연관으로 옳은 것은? 자연관 찾는 문제예요. 우리 자연관은 두 가지 출제되죠. 그쵸? 인간중심주의와 그리고 생태중심주의. 요 두 개 구분하는 문제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뭐 개인주의, 자원민족주의, 이거는 자연관과 또 상관없는 보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간중심주의인지 생태중심주의인지 요 두 개만 보면 됩니다.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려는 사업, 뭔가 복원을 한대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국립공원 정책, 태양열 주택을 만들어 자연과 어울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정답 뭐죠? 생태중심주의예요. 예. 보통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연을 도구로 인식해서 개발하거나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생태중심주의는 어떻죠? 여기에 나왔다시피 어울리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뭐 환경보호,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생태중심주의로 인식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아는 것은 나오면 본인만의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보기에서 적절한 걸 찾아서 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는 것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 아는 앞에 이렇게 저만의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아니면은 X를 쳐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인식할 수 까먹지 않은 그런 표시를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꼭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각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요.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한대요. 그럼 기업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친환경 기술 개발. 요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맞죠. 두 번째 오염 정화 시설 운영. 요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세 번째 환경 관련 법률 준수. 요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맞아요. 자, 네 번째 볼게요. 환경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데 화석 에너지 사용 확대래요. 우리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화석 에너지는 뭐가 있죠? 우리 석유, 또 석탄, 또 천연가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용을 확대한대요. 우리 화석 에너지는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죠? 단점이 뭐죠? 오염. 환경오염을 유발하죠. 그렇죠?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그나마 우리 천연가스는 가장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지만 그래도 이 화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화석에너지 사용 확대가 아니고 사용 축소라고 하면은 답이 될 수 있었죠. 들어갈 내용이 됐겠죠. 근데 우리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산업화 도시화는 세트예요. 세트. 보통 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에서 옳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기억 볼게요. 자, 녹지 면적이 감소한대요.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공동체적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이 공동체적 가치관은요, 사실 도시화와 산업화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농촌의 특징이죠. 농촌의 특징입니다. 니은은 지우고요.
자, 이렇게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틀린 보기가 있으면 지워주세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2번, 4번 중에서 우린 찾으면 되죠.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남은 보기에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야, 사실. 직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었다. 이거 도시화 특징, 산업화 도시화 특징 맞죠? 자, 리을 봅시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2번이지만 우리 지금 시험이 아니니까 리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주 공간이 촌락 중심으로 바뀌었다. 촌락 중심이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이에요? 도시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고치면 맞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 주체는, 자, 경제 주체는 뭐예요? 가계, 또 정부, 기업, 요 세 개 중에 고르면 됩니다. 자,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기업입니다. 예,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갈 만한 쉬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보기를 한 번 더 볼게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그쵸? 우리가 기업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을 하죠. 또 생산 요소의 수요자이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자, 6번의 정답은 1번 기업이에요. 자,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야외조사 단계에서 해당하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역 공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지역조사 단계. 그 중에서 야외조사,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적절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 주제와 지역 선정을 한대요. 요거는 보통 조사 계획 수립이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한대요. 오, 이번 야외조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3번 볼게요. 지리 정보를 목적에 따라 그래프와 통계표로 표현한대요. 요거는 지역 정보 분석하기랑 맞는 말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지역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요거는 보고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 7번의 정답은, 자,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각 지역 조사 단계, 각 단계에서 하는 우리 과업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외우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해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풀기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유권. 자, 우리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죠. 그렇죠?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답이 나왔네요. 자유권이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뭐죠?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참정권이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청구권입니다. 자, 네 번째.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 나오면 뭐예요? 이건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빠졌어요. 기본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말고 또 하나 뭐 있죠? 평등권. 평등권이 요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각 기본권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항상 나옵니다, 매년. 자, 9번 볼게요.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청소년 노동권은 사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문제 보고 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교과서에서 보면은 청소년 노동권 10개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0가지 사항. 그래서 꼭 봐야 되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인 노동권에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보장을 강화하는 노동권들이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왜 보호해야 될까? 당연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좀 더 보호해야 될 사항이 많은 청소년들이죠. 자, 그래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근로자들은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볼게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걸 왜 명시했을까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돈을 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걸 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청소년들은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일할 수 없죠. 특히 위험한 데서도 일할 수 없고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리을도 한번 볼게요. 임금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자, 이거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인이 일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지급한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네, 틀린 말이고요. 자, 그래서 9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자원의 땡땡땡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사실 좀 국어 문제예요. 네, 뭐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 같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고요. 정답은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우리 한정적이죠. 한정적이라는 걸 표현하는 희소성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정보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우리 정보화 나오면요, 그냥 저는 이거를 스마트폰이라고 그냥 치환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정보화 사회는 결국에 우리, 그쵸?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쇼핑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듣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말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가상 공간을 통한 정보 교류의 감소 아니죠.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가상 공간을 통한 우리 정보 교류가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뭐를 통해서? 우리 뭐 SNS
통해서 정보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 볼게요. 온라인 상점을 통한 물건 구매가 증가된대요. 맞죠?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기억 들어간 건 다 지워주시고요. 자,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네. 자, 3번 봅시다. 원격 교육과 전자행정 서비스의 축소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지금 저도 원격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들어간 거는 정답이 아니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리을 마저 볼게요.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통한 업무의 활성화. 이것도 정보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번에 3번이에요. 자,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우리 전개 과정에 대한 순서를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시작은 상업자본주의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자본주의가 그 다음에는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는 신자유주의, 요 순서로 흘러갔죠. 상업자본주의 시대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경제가 활성화 됐었고요. 자,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뭐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요. 이때는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인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정부의 역할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1929년에 뭐가 발생해요? 또 큰 이슈가 하나 생겼었죠. 뭐죠?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대공황. 대공황. 자, 우리 대량 생산을 시작해서 물건은 많이 찍는데, 많이 만들어내는데, 수요가 감소한 거야. 수요가. 물건은 많이 계속 찍어내는데, 살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경제 체제가 바로 이 수정 자본주의예요. 정부가 뭘 만들어요? 유효 수요를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요. 공공사업 같은 거를 시행을 하게 됐죠. 자, 그렇게 하다가 또 무슨 일이 발생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라고 하죠. 석유 파동이
네, 그러면서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뭐가 유발됐다고 생각했죠?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어땠어요? 최소화시켰죠. 최소화.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 신자유주의고요. 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특징, 이 순서 꼭 기억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요. 기억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 기회비용이 뭘까요? 기회비용. 어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 비교우위예요. 비교우위. 이거는 기회비용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비교우위면 그럼 뭘까요? 비교우위. 비교우위는 각국에서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비교우위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잘하지만 청소도 굉장히 잘한다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득일까요? 아니면 청소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득일까요? 당연히 축구를 하는 게 이득이겠죠. 이게 바로 비교 우위예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적은 거, 그거에 집중해서 생산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비교 우위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에 대해서는 좀 개념을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담합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보고 가겠습니다. 담합은 뭐예요? 몇몇 개 회사들이 소수의 회사들이 가격을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품을 우리 10,000원씩 팔자 하고 B라는 회사도 A라는 제품을 10,000원씩 팔기로 회사들이 담합해서 비슷한 가격에 파는 거죠. 그거를 담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금융자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할 수 없다. 없어요? 아니요. 있죠. 예, 있습니다. 있다. 자, 2번 볼게요.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상품인가요? 아니죠. 적은 상품이죠. 왜죠? 왜죠? 예금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장해 줄까요? 원래는 5천만 원이었어요. 5천. 근데 어떻게 됐죠? 25년 9월부터 1억으로
한도가 올랐어요. 그렇죠? 한 은행당 1억까지 예금 상품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상품이 맞는 말이고요. 자, 적금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아니에요. 적금은 예금처럼 예금과 비슷한 상품인데 돈을 조금씩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 적금이죠. 요거는 주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주식. 자, 4번 볼게요. 주식은 투자자가 배당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래요. 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채권은 어떤 걸 얻을 수 있죠? 채권은 이자랑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각 금융 상품의 특징도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국가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공공부조.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공공부조 종류에는 기억이 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1번 국민연금, 2번 고용보험, 3번 국민건강보험,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네, 공공부조는 바로 정답 4번이죠.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의료급여라든지, 또 의료급여 말고, 자,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공공부조에 해당되죠. 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나 그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정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예요. 생활비. 그리고 의료급여는요, 그런 분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 기초연금은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종의 용돈을 드리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거는 뭐라 그러죠? 보통 이거는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사회보험은 사실 다른 말로는 4대 보험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는 뭘까? 하나는 우리 보통 산재라고 많이 부르는 산업재해 보험이 바로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 4대 보험, 즉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가 있죠. 요 각각의 특징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실 돈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서비스는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뭐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권으로 옳은 것은, 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의 여러 섬을 포함한 지역이라는데,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벌써 답이 나왔어요. 정답 뭐죠?
오세아니아 문화권이에요. 자, 더 볼게요. 영국 중심의 유럽 문화가 전파된 곳으로 주로 영어를 사용을 하고요. 지리적으로 다른 대륙들과 떨어져 있으며 인구가 적은 편이래요. 자, 이런 거는 좀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예요, 호주. 호주, 뉴질랜드가 있는 지역이래요. 오세아니아죠.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힌두교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유일신을 믿는다. 맞아요? 틀리죠? 자,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자, 메카를 성지로 한다. 예, 메카를 성지로 한다. 틀린 말이고요. 자, 3번. 소를 신성시하여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예,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17번에 4번. 대표적인 종교 경관으로 보는 십자가를 세운 예배당이 있다. 우리 십자가 하는 아니죠?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자, 그래서 정답 17번에 3번입니다. 자, 우리 메카를 성지로 하는 곳은 이슬람교죠. 자, 그래서 각 종교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를 신성시하는 곳은 힌두교고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고기를 그럼 안 먹는 데는 어디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곳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각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문화 변동의 양상은, 자, 기억의 사례로는 전통적 한옥 구조물의 서양 건축 양식을 결합한 새로운 모습의 성당을 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옥 구조물의 건축 양식, 서양의 건축 양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모습의 성당을 들 수 있고요. 자, 니은, 요거는 뭐죠? 문화 융합이죠. 융합.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의 사례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들이 자신의 언어 대신에 그들의 식민 지배한 에스파냐, 포르투갈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대요. 이거는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주민들이 에스파냐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이거는 문화 동화, 요거는 문화 융합. 또 A 플러스 B가 그냥 AB로 남아있는 것도 있죠. 이건 뭐예요? 문화 병존입니다. 문화 병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차이나타운 뭐 이런 것도 있고, 미국에 가면 코리아타운 이런 것도 있죠. 그 국가 안에 있지만 본인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문화들이 병존해서 같이 있는 모습이 바로 문화 병존이에요. 그래서 문화 융합, 문화 동화, 그리고 문화 병존, 각 특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문화 융합과 문화 동화. 1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9번 보겠습니다. 자, 대화 속에서 을의 입장에 해당하는 문화 이해 태도래요.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갑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외국에 갔더니 손으로 음식을 먹더라. 젓가락이나 포크를 쓰지 않다니 참 비위생적이야. 부정적으로 말하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을을 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갑이 말하니까 을 친구가 그 나라에서 손으로 먹는 것이 오랜 전통이고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갖춰져 있어. 그 사회의 맥락과 환경을 고려해서 문화를 이해해야 해. 이거 무슨 주의죠? 바로 문화 상대주의예요. 오늘 상대주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문화 사대주의는 뭐예요? 본인들의 문화는 굉장히 저급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월하게 보는 게 바로 문화 사대주의죠.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뭘까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본인의 문화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고요. 문화 제국주의는 뭘까요?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좀 더 발달해 가지고 자기네 문화가 우월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문화까지 지배해서 우리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는 게 바로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각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소수 문화를 배척한다. 자, 이거 벌써 틀렸네요. 우리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소수 문화도 배척이 아니고 인정해 줘야 되죠. 인정. 자, 다문화 교육을 강화한다. 맞는 말이고요.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맞는 말이고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건 아까 나왔던 문화 상대주의적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죠.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우리 1번입니다. 1번. 소수 문화를 배척한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역이 가진 특성을 상징물이나 디자인으로 만들어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요. 자, 지리적 특징을 반영한 상품이 해당 지역에 생산 가공되었음을 표시하여 우수성을 인증한대요. 이거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설명이죠. 자, 정답 뭐예요? 4번 지역화예요. 지역화. 네,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리적 표시제는요, 그 지역 고장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그 지역에 이름을 붙여서 이제 브랜드화하는 걸 말하죠. 대표적인 게 저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청양고추가 거의 정말 이게 지리적 표시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우리는 매운 고추를 청양고추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청양이 지역이에요. 충청도에 있는 지역. 거기서 나오는 매운 고추를 이제 지리적 표시제를 이용해서 브랜드화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명사처럼 말하죠. 매운 고추를 청양고추 주세요 이러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지리적 표시제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21번의 정답은 지역화입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고요. 자, 일정한 영역과 국민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집단이래요. 이거 정답 뭐예요?
국가예요, 국가. 국가.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23번 가겠습니다. 23번. 23번은 좀 별표를 쳐주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도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지도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오는데, 분쟁 지역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분쟁 지역을 또 지도에서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발생한 종교 및 민족 간 갈등으로 지금도 분쟁 중이래요. 자, 정답 어디예요? 2번. 자, B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에 이 해당 지역에 어떤 분쟁이 있는지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 지역의 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와 어디가 분쟁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도 한번 볼게요. 이 A는요, 아일랜드 분쟁 지역이에요. 아일랜드. 여기는 구교와 신교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성당과 교회가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일랜드 분쟁 지역이고요. B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쵸? 이쪽도 종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B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종교 분쟁 지역이고요. 여기서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분쟁을 하고 있고요. 예, C 지역은 캐슈미르 분쟁 지역이고요. 여기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죠. 서로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저 D는 수단이에요. 수단. 원래 수단은 나라가 하나였는데 수단과 남수단이 독립을 하게 됐죠. 독립을 하게 되면서 종교 그리고 민족 갈등, 자원까지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말고도 분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이제 분쟁의 이유, 그리고 어떤 나라가 분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고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 찾는 거예요. 적절한 거. 자, 각국은 사망률이 낮아졌지만 사망률이 낮아졌대. 그렇죠. 그리고 출생률은 여전히 높대요. 보통 사망률이 낮아졌으면 출생률이 좀 떨어져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보통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사망률도 낮아졌고 출생률은 높대요. 자, 그리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화 내용은 아니죠. 저출산 내용도 아니고. 그러면서 식량 및 자원의 부족과 빈곤의 확산 등이 나타나고 있대요.
정답은 인구 과잉입니다. 우리 보통은 맨날 우리 나왔던 게 고령화 아니면은 저출산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새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인구 과잉의 특징, 출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인구 과잉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구 과잉의 개념도 꼭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고령화와 초고령화 사회는 좀 다르죠. 같지만 개념이 조금 다르죠. 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20% 이하인 경우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와 저출산은 세트죠. 인구의 비율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출산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자원이에요, 자원. 자,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됐대요. 그렇죠? 그리고 수송선의 개발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가정용, 산업용 연료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으며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상태래요. 그렇죠? 정답은 뭐예요? 천연가스예요. 그래서 각 자원별 특징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석유, 우리 이것도 화석연료죠. 석유 보통 얘기 나오면요, 가장 많이 쓰는 자원이에요. 그렇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런 말이 꼭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자동차에 혹은 비행기에 연료로 사용한다는 말이 꼭 키워드가 나오고요. 자, 석탄은 무슨 설명이 많이 나오냐면요, 산업혁명 얘기가 꼭 나옵니다. 우리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죠, 석탄. 그리고 또 화력발전의 주 원료로 사용했고요. 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핵분열 이런 설명이 꼭 나올 거고요. 단점으로는 핵폐기물 문제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25년 1차 고졸사회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었는데요. 자, 총평을 해보자면 우리 25년 1차 기출문제는 사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던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 연결된 개념까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25년 그 다음에 1차 다음에 나온 2차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2차 기출문제 해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